루이지애나주 요양원 7곳의 면허가 박탈됐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하기 전 입소자 수백 명을 비위생적인 시설에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관심 변이로 지정된 뮤 변이가 49개 주에서 확인됐습니다. 변이 출현으로 중증 돌파 감염 환자도 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채 한도 처리 연기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진국들에게 코로나19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신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7개의 요양원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했을 당시 입소자 850명을 비좁은 창고로 이송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한 탓인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요양원 운영자.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하기 이틀 전 입소자 850여 명을 한 창고로 이송했습니다. 아무런 대피 계획 없이 수백 명을 비좁은 창고에 몰아넣은 건데 환경 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창고 곳곳엔 배설물 등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입소자들은 비가 새는 창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야 했습니다. 창고로 대피하지 않은 요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lot of people were screaming. We had one lady to jump out of the window and broke her leg off the second floor. 비위생적 환경에 사망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노인 7명이 최근 연이어 사망하자 루이지애나주 정부는 요양원 7곳에 대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nd how can this happen after we've gone through Katrina and had those deaths in the nursing homes then and set things in place so this would never happen again? I promise you there's going to be some changes here in Louisiana to where this could never happen again. 7명의 사망자 외에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사이 창고에 머물고 있던 노인 50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창고로 이송된 노인 16명 중 1명꼴로 입원한 셈입니다. 면허를 박탈당한 요양원은 시설 거주자를 재입소시키거나 새로운 거주자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전반적인 요양원 시설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루이지애나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완전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요양원 입소자들의 이송 과정이나 사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관심 변이로 지정한 뮤 변이 바이러스가 미 전역 49개 주에서 보고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월 남미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뒤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미 전역 4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국의 뮤 변이 확진자 중 대부분의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348건의 뮤 변이가 보고됐다며 지역 내 퍼진 모든 변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뮤 변이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99%가 델타 변이며 뮤 변이는 당장 시급한 위협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소수이긴 하지만 중증의 돌파 감염 사례 대부분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면역 기능이 약한 경우 백신 접종에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움직임 속에 접종 후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겪는 중증 돌파 감염 환자 70%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돌파 감염으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12,908건으로 보고됐는데 평균 연령은 73세로 나타났고 이 중 71%는 당뇨병과 심장병 등 3개 이상의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So it's is that she's a large person. Her heart could not pump like it should have been pumping. 심장내과 전문의는 중증 돌파 감염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함께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While the vaccines may give you some protection, it's not enough to overcome the medical issues or the lack of a very strong immune system, unfortunately. 하지만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으면 돌파 감염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숨질 가능성은 0.001%로 미미한 만큼 중증 질병과 사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mong people who did get a breakthrough COVID infection, the risk of getting long COVID was reduced by 49% compared to people who are unvaccinated. CDC에 따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이 중증으로 입원할 확률은 백신 접종자보다 1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현금이 소진될 경우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상환 의무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부채 비용 상환을 위한 비상 조치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추정을 제시할 수 없지만 다음 달 중 현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옐런 장관은 국가 채무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회복 불능의 피해를 줄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And when President Trump was president, we Democrats supported lifting the debt ceiling because it's the responsible thing to do. I would hope that the Republicans would act in a similarly responsible way. 한편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정부 부채와 납세자 세해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예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국가 채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입자 절반가량이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대출 회사 렌딩트리가 지난달 2일에서 6일까지 소비자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입자 가운데 48%가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사는데 가장 큰 장벽은 계약금과 높은 집값 그리고 낮은 신용 점수로 조사됐고 세입자 가운데 54%는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1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X세대와 25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엄 세입자 가운데 50% 이상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다른 세대에 비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딩트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고 월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좀 지나면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집을 구매하기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올 연말까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 달 전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 부스터샷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추가 접종을 최소 연말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부스터샷 유예 연장으로 모든 나라가 올 연말까지 인구의 최소 40%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백신 55억 회분 접종이 이뤄졌는데 이 중 80%가 중상위 소득 국가에 투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놀룰루에 이어서 마우이도 실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도를 도입합니다. 마이클 빅토리노 마우이 시장은 오는 15일부터 식당 등 실내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야외 좌석에 앉거나 음식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술집 직원들도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실내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되고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앞서 호놀룰루시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식당이나 술집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나 음성 결과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우이의 새 지침은 이보다 이틀 후인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철회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리온 카운티 순회법원의 존 쿠퍼 판사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내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령은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플로리다주의 모든 교육군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판결에 디센티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즉각 항소를 신청했고 항소 법원이 주정부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난달 행정명령을 내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긴 교육부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팬데믹 동안 타격을 입은 농장과 육류 포장 공장 직원들에게 $600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농무부는 팬데믹 동안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식품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에 $7억 투입할 예정이며 다른 주민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위험을 감수한 관련 업계 직원들에게 $600의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 모두 해당되며 수혜 대상은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신청 절차를 거친 주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통해 보너스가 지급될 것이며 증빙 서류 제출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캘리포니아주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직군은 식품과 농업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푸드폴리시 저널에 따르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가공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한인 여성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인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루시고 판사는 지난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일했으며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로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며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 오레곤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하버드 로스쿨 졸업 이후 상원 법사위원회, 연방검사, 로펌 등을 거친 뒤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IOC 이사회는 현지 시간 어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The only National Olympic Committee which did not participate in the Olympic Games in Tokyo was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 IOC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됩니다.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바오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 대해선 IOC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국의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 내용을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기억이 안 난다였고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나 자료 전달 부분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김웅 의원은 작년 4월 검사 동기이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와 고발장을 상의한 적도 없고 손 검사가 보낸 걸로 표시된 파일 100여 건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정황상 손 검사가 건넨 파일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이 제보자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민원실로 접수하라 했다는 뉴스버스 측 증언도 나왔지만 이 역시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휴대폰을 정기적으로 바꾸고 기존 휴대폰은 이미 폐기해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제보자 휴대폰이 검찰에 제출된 만큼 그 휴대폰을 분석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파일을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신분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나중에 제보자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에 대한 의문이 풀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그러나 핵심 쟁점인 검찰청 인사가 고발장과 자료를 넘겨줬는지 또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는지 등은 하나도 해명되지 않은 가운데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책임을 지고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에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료들을 괴문서라고 비난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며 신원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먼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제보자의 SNS 대화방 자료들이 모두 괴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고발장 등의 작성자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 그게 괴문서 아닙니까? 디지털 형태든 지면 형태든지 간에 그 출처와 그리고 작성자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언론에 먼저 알린 제보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스스로 신원을 밝히고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떳떳하다면 인터넷 매체에 제보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형 언론에 제보했어야 한다고 말해 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줘가지고.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의혹을 받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겠냐는 질문엔 누구하고 문건을 주고받았다고 한들 그런 걸 총장한테 결제받고 보고하고 하겠냐며 자신을 향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거듭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진다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해명은 없고 소리만 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회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정치 공작을 거듭 주장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격정회견 뒤 민주당이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적 의혹인데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대신 괴문서 정치 공작으로 본질을 흐리고 소리만 질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태도라는 점에서 정말 불성실하고 오만불손한 태도가 공익제보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신생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과 비하 역시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되는 거지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선 후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진상조사에 응하겠다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일단 수사가 되면 참고인 조사부터 응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민주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 되풀이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회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이번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검찰 사유화이자 야당과 내통한 선거 개입이라면서 윤 전 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본질은 외면한 채 제보자 찾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을 즉각 출당시키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승세인 홍준표 후보가 수술실 CCTV 법을 놓고 여권 선두 이재명 후보와 충돌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전남지사를 지낸 호남을 찾아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민주당 가치에 맞는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수에 맞먹는 64만 명의 표심이 달린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힌 뒤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배수진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입장 대신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내 공직이 누리는 자리가 아닌 일하는 자리라는 걸 보여주겠다며 본선에서 이길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위기 시대의 대통령은 위기 돌파형 리더여야 합니다.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진보, 보수, 좌우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이 열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고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후보가 의사협회를 방문해 이재명 후보가 공개 지지했고 또 얼마 전 본회의도 통과한 수술실 CCTV법에 반대한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의사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시하는 그런 조치는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원희룡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최소 영업시간 보장 등 일부 업종이라도 활동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영입 의사를 밝혔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양당 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남서부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물 내부가 강하게 흔들립니다. 멕시코 국립지진국에 따르면 진원지는 수도에서 300km 떨어진 아카풀코 남서쪽 11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첫 지진 이후 1시간여 동안 규모 5.2까지의 여진이 70여 차례 이어져 지역 곳곳에서 건물 파손과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은 대피에 나섰는데요. 강진에 쓰러진 가로등에 깔려 행인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의 땅그랑 교도소에서 불이 나 최소 4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화재 발생 후 교도소 방문이 열리지 않아 피할 새 없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교도소 마약사범 수용동에 발생한 화재로 41명이 숨지고 8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도소엔 수용 인원의 2배인 2천여 명이 수감된 상태로 과밀 수용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소황제라고 불린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아이 공부 잘하나? 소황제의 등교입니다.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진풍경인데요. 철조망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들, 좁은 틈으로 뭔가를 엿보기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느라 야단법석이죠. 알고 보니 이들은 학부모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은 자녀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모인 건데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기 위해 담장에 올라가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웃음을 자아내는 교문 밖 풍경에 현지 누리꾼들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반응인데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미국에서 테슬라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한 남성이 이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에 치였어요. 블랙박스에 딱 걸렸네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주차장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 테슬라 차량. 이때 한 남성이 다가와 스스로 자동차에 몸을 부딪히며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남자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작극을 벌인 건데요. 인상을 쓰고 있다가 상태를 물어보는 운전자가 뒤돌아서자 아무렇지 않게 자세를 바꾸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이 테슬라 차량의 사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고 녹화된 영상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설픈 연기력으로 운전자와 경찰을 속이려 했던 이 남자. 긴급 출동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혼자 비행기를 몰고 세계 여행에 도전장을 낸 10대 비행사가 화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홀로 세계 비행 10대 소녀의 당찬 도전입니다. 소방대의 시원한 환영 속에 파나마의 토쿠멘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그런데 조종사가 조금 앳돼 보이죠. 혼자서 초경량 비행기를 몰고 세계 일주에 도전 중인 벨기에 출신의 19살 자라 러더퍼드 양입니다. 만약 성공하면 여성 최연소 세계 일주 비행 기록이라는데요. 지난달 18일 벨기에를 출발했는데 그린란드, 알래스카를 거쳐 3개월 동안 52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종사 부모님 아래서 14살 때부터 조종사 꿈을 키운 러더포드 양은 지난해 조종 면허를 딴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세계 일주 비행이라는 장도에 올랐는데요. 이번 여정에 대해 그녀는 젊은 여성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여행이 끝나면 대학에 진학해 최종 꿈인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막의 유토피아 건설, 미국 억만장자의 포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고층 타워에는 물 저장고와 수기경 재배 농장도 보이는데요. 영화 속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죠. 월마트 전 임원이자 억만장자의 마크 로어가 미국의 사막 지역에 건설 예정인 텔로사란 이름의 대도시입니다. 사막에 우리 돈 460조 원을 투자해 40년 내에 인구 500만 명의 신도시를 건립하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친환경 기술이 대거 도입될 이 신도시의 면적은 15만 에이커로 서울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립 비용은 민간 투자와 독지가 기부,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데요. 어디에 이 도시를 건설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바다, 유타, 텍사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새끼를 가장 많이 낳은 기린으로 유명한 장순이가 35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할머니 기린의 생일, 사람 나이로 100살이라오. 케이크 모양의 건초와 각종 과일로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녀석. 에버랜드 테마파크의 인기 스타 기린 장순이입니다. 어제 장순이의 35번째 생일을 맞아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로 생일상이 마련된 건데요. 기린의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0세 미만을 고려하면 사람 나이로 100세를 맞은 겁니다. 사실 장순이는 1990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18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동물들의 기네스북인 국제종정보 시스템에 세계 최다산 기린으로 등록돼 있어 다산의 여왕이기도 한데요. 동물원 관계자는 고령의 장순이를 위해 각종 영양제를 급여하고 건초 등 먹이를 잘게 썰어서 제공하며 세심히 보살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오페라 공연장에서 무대가 끝난 후 또 다른 깜짝 퍼포먼스가 벌어져 관객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결혼해줘, 오페라처럼 깜짝 청혼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연장, 오페라 토스카의 피날레 무대가 끝나자 출연진들이 관객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때 한 남자 가수가 여주인공 토스카 역을 맡은 여가수에게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내 보입니다. 눈물을 보이며 감격한 표정으로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인 여가수. 3년간 교제해온 이 두 배우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오페라 토스카에서 등장인물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만 현실 세계 이 커플들은 행복한 결말을 맞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